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6,096명으로 사흘째 10,000명대 최다 규모가 이어졌습니다.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의 영향으로 내일부터 선별진료소에서 60세 이상 고위험군 위주로 PCR 검사를 실시하고 신속 항원 검사도 병행하는 검사 체계 전환이 이뤄집니다. 코로나19 확산세에도 설 연휴를 하루 앞두고 오후부터 귀성길에 오르는 차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 평균 460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김부겸 총리는 설 연휴가 오미크론 유행 크기를 결정하는 변수가 될 것이라며 이동 자제를 호소했습니다. 설 연휴 대선 후보 TV토론회가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양자 토론 이후 사자 TV토론을 참여할 수 있다면 협상을 진행하자고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국민의당은 오늘 오후 사자 토론을 위한 실무협의에 참여합니다. 대선이 4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대선 후보들은 설 민심 공략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해병대를 찾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디지털 경제 비전을 발표하며 경제 행보에 주력합니다. 지난해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늘어서 4년 만에 트리플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산업 생산은 4.8%, 소비도 5.5% 늘어서 지난 2010년 이후 11년 만에 최대 증가폭을 보였고 설비 투자도 9% 늘어서 경기 회복세가 지속됐습니다. 북한이 어제 지대지 전술 유도탄 시험 발사에 성공했고 지난 25일에는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였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고 유엔과 EU도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이 본격화하면서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6,000명을 넘으며 나흘째 역대 최다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개훈이 기자. 네, 개훈입니다. 네, 오늘도 신규 확진자가 또다시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고요? 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환자는 모두 16,096명입니다. 종전 최다 기록은 바로 어제 14,518명이었는데요. 하루 만에 1,500명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로써 신규 환자는 나흘 연속 최다 기록을 새로 쓰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25일 처음 8,000명을 넘은 이후 연일 10,000명대 최다치를 기록하면서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는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2.4배 증가했고 2주일 전보다는 3.5배나 많아졌습니다. 국내 감염이 15,894명인데 수도권에서만 64.9%, 1,317명이 나왔습니다. 수도권 확진자가 10,000명을 넘어선 것도 처음이고 특히 경기 지역에서만 5,000명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다만 아직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 증가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316명으로 전날보다 34명 감소했고 사망자는 24명이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줄고 병상 확충이 계속되면서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10%대 후반의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국과 수도권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각각 19%와 18.1%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재택 치료를 받는 사람은 56,627명으로 하루 만에 7,758명이 늘었습니다. 네, 내일부터 설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정부가 고향 방문 등 이동 자제를 요청했죠? 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매섭고 지난주에 비해 확진 규모가 2배 이상 급증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일 시작되는 5일간의 설 연휴가 오미크론 유행의 크기를 결정짓는 변수가 될 것 같다며 고향 방문 등 이동과 만남을 가급적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내일부터 전국 256개 선별진료소에서 신속 항원 검사가 가능합니다. 김 총리는 설 연휴 직후부터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검사와 치료를 받게 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오미크론에 대비한 방역 의료 대응 전략의 마지막 퍼즐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개훈입니다.
비수도권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 지역의 일일 확진자가 처음으로 8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설 연휴를 앞둔 상황이라서 방역당국의 걱정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지역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은 기자. 네, 부산시청 앞 임시선별검사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부산 지역 상황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부산 지역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선별검사소 문이 열리자마자 검사받으려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어제 하루에 80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며 무서운 기세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유흥주점을 중심으로 한 감염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학교와 학원, 식당처럼 일상적인 공간에서의 감염이 광범위하게 퍼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신규 확진자 규모와 비교하면 위중증 환자가 크게 늘지 않고 있다는 점인데요.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20%에 조금 못 미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어제 브리핑에서 확진자가 예상보다 빠르게 급증하고 있다며 재택치료 위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역학조사가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부산시는 중환자를 빠르게 찾아내 치료하는 방식으로 확진자 관리에 변화를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내일부터는 지역 내 선별검사소에서 신속 항원검사가 도입되는데요. 만 60세 이상이거나 확진자의 접촉자, 의심 유상이 있는 사람 등만 기존과 같은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차상은 기자, 부산 이외 다른 지역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부산과 마찬가지로 대구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86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2년 전에 1차 대유행 당시의 최고치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인접하고 있는 경북에서도 489명이 신규 확진됐고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였던 울산에서도 15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며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충청과 강원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의 하루 신규 확진자도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우세종으로 자리 잡은 광주와 전남에서도 확산세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전남도는 자가진단 키트 23만 개를 확보해 집단 감염 지역과 고위험 시설에 긴급 지원하고 목포와 여수, 나주와 순천역 등의 자가진단 검사소를 설치해 설 귀성객이 검사받을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부산시청 앞 임시선별 검사소에서 YTN 차상은입니다. 네, 이렇게 오미크론 대유행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이번 설 명절, 하루 평균 480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터미널과 기차역, 공항을 비롯해 고속도로 휴게소까지 인파가 몰리는 곳에 임시선별검사소가 추가로 설치되고 방역도 대폭 강화됩니다.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임시선별검사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대겸 기자. 네,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임시선별검사소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귀성객들도 쉽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터미널 바로 앞에 임시검사소가 운영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오미크론이 확산하면서 코로나19 확진자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제 뒤로 보이시는 것처럼 많은 시민들이 이곳을 이른 아침부터 찾아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향을 오고 가는 중에 이상 증상이 있으면 바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이곳 고속버스터미널을 포함해 서울역과 SRT 수서역, 김포공항 등의 임시 선별검사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서울 방향 안성휴게소와 하남 방향 이천휴게소, 서창 방향 용인휴게소 등 고속도로 주요 휴게소 7곳에도 임시 선별검사소가 마련돼 이동 중에도 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방역도 대폭 강화됩니다. 우선 서울시의 경우 철도역이나 공항과 맞닿아 있는 서울역과 김포공항역, 고속버스터미널역 등 8곳을 방화 강화 역사로 지정하고 소독 횟수를 최대 3회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터미널 안에는 발열 감지기와 자체 격리소를 설치해 감염 의심자로 분류되면 곧바로 격리 조치를 하게 됩니다.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에도 휴게소 안에서는 어떤 음식도 먹을 수가 없고 포장만 가능합니다. 또 사람이 가장 많이 몰리는 화장실의 경우 휴게소에 502칸, 졸음쉼터 등의 77칸 등 모두 579칸의 임시 화장실을 추가로 설치하고 거리 두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인력이 배치됩니다. 네, 김대겸 기자, 사실상 오늘부터 연휴가 시작됐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귀성길에 오른 사람들 많습니까? 네. 시간이 지나면서 이곳 고속버스 터미널을 찾는 시민들의 발길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선 고속버스 터미널 예매율을 보면 오전 10시 기준으로 서울을 출발해 부산으로 가는 버스는 83%, 그리고 광주는 84%, 대전 75%, 강릉 70% 예매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철도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창가 자리로만 17만 2천석을 100% 비대면 예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열차 예매율은 오전 8시 기준으로 상행선이 73.2%, 하행선 90.7%로 전체적으로는 81.9%가 매진됐습니다. 상행선은 아직 여유가 있지만 서울에서 내려가는 열차는 경부선 96%, 전라선 95%, 호남선 92%입니다. 지난해와 비교해서도 큰 차이는 없는데요. 정부는 오늘부터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2일까지 2,877만 명의 귀성객이 이동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루 평균 480만 명, 차량으로는 462만 대가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지난 설과 비교해 17.4% 증가한 수치인데요. 방역당국은 설 명절에 최대한 이동을 자제하고 이동 시에는 머무르는 장소를 최대한 짧게 머무르고 그리고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착용하는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앞에서 YTN 김대겸입니다. 네, 방역당국의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나 작년 말 델타 유행 때와는 유행의 양상이 다르며 방역관리의 목표도 차이가 있습니다. 오미크론은 델타에 비해 2배 이상의 전파력이 크지만 치명률은 5분의 1 수준으로 낮습니다. 델타는 0.8%, 오미크론은 0.16%의 치명률로 분석됩니다. 중증과 사망의 90%를 차지하는 60세 이상의 확진자는 이번 주의 경우 8%대에 불과하며 한때 30%에 육박하던 델타 유행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현재 300명대 초반대로 낮은 수준이며 중환자실은 가동률이 10%에 불과합니다. 의료체계의 여력은 안정적입니다. 전파력이 높고 위중도가 높은 오미크론에 대한 위중도가 낮은 오미크론에 대한 방역 전략의 주요한 목표도 달라집니다. 전체적인 유행을 최대한 완만하게 관리하면서 첫째, 중증 환자와 사망 피해를 최소화하고 둘째, 의료체계의 과부하와 붕괴를 방지하고 셋째, 사회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특히 한정된 방역, 의료 자원을 고려할 때 총 확진자 수보다는 고위험군의 신속한 진단과 치료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유행에 대비하여 방역과 의료체계의 전환을 차근차근 진행해 왔습니다. 중증화, 사망 위험이 가장 높은 60세 이상 고령층의 3차 접종을 신속하게 진행하였고 지금은 일반 국민들의 3차 접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무증증, 무증상 경증 환자의 급증에 대비하여 재택 치료를 확대하고 안착시켰습니다. 또한 먹는 치료제를 신속하게 도입하여 처방 대상과 공급기관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환자 병상과 일반 병상 등 의료체계는 작년 11월 대비 2배가량 확충하였고 권역별 통합배정과 불필요한 장기 격리 관리 등 병상 운영도 효율화시켜둔 상태입니다. 확진자가 급증해도 사회 기능이 유지되도록 치료 격리 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였습니다. 또한 접촉자 격리도 예방접종 완료자는 면제하고 미접종자는 7일로 단축하는 등 방역조치 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과제가 고위험군 중심으로 동네 병의원이 참여하는 검사와 치료체계로의 전환입니다. 2월 3일부터는 이러한 전환이 전국적으로 실시됩니다. 앞으로 검사는 고위험군에게 우선적으로 집중될 것입니다. 동네 병의원도 검사와 치료체계에 동참하게 됩니다. 2월 3일부터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 선별검사소의 PCR 검사는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에 우선 적용됩니다. 이외에 국민들께서는 보건소를 방문하시면 자가검사 키트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신속 항원검사를 먼저 실시하셔야 합니다.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PCR 검사를 받게 됩니다. 내일부터 2월 2일까지는 종전처럼 PCR 검사를 받으실 수 있으며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는 자가검사 키트를 활용한 신속 항원검사도 제공합니다.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국민들께서는 지정된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진단과 검사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동네 병의원을 방문하시면 기본적인 진찰을 하고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를 먼저 실시합니다. 결과가 양성이면 PCR 검사까지 실시할 것입니다. 검사비는 무료이며 의원 기준으로 진찰료 5,000원이 부과됩니다. 이들 병의원에서는 진찰과 검사부터 이후 치료까지 가급적 한 기관이 모두를 담당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확진자에 대해 필요시 즉시 먹는 치료제를 처방하고 이후 재택 치료까지 실시하는 것입니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 431개소와 지정 병의원이 최대한 이런 형태로 운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보다 많은 병의원의 참여를 위해 위험도가 낮은 일반 관리군의 모니터링을 1일 1회로 조정을 합니다. 또한 주치 개념으로 24시간 관리가 가능한 만큼 야간에는 자택에서 전화를 대기하는 방식으로 적용할 것입니다. 동네 병의원의 검사 치료체계 전화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기본으로 포함되며 일반 병의원은 어제 1월 27일부터 신청을 받아 설 연휴 이후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입니다. 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으며 최소 1,000개 이상의 병의원이 신속하게 참여하고 이후에도 계속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 가능한 병의원 목록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코로나19 그리고 보건소 등의 홈페이지나 각종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의원에서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사전 예약제와 공간 구분 등 이격거리 확보, KF94 이상 마스크 착용 등도 함께 실시합니다. 대기 공간이 분리되거나 오전, 오후로 나누어 진료를 하는 병의원도 있을 것입니다. 병의원 체계가 원활하고 안전하게 정착되도록 현장의 의견을 귀담아 들으며 시행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무증상, 경증 확진자 급증에 대비하여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에서 동네 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의원급 모형을 마련하여 실시합니다. 위험도가 높은 집중관리군은 24시간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한 병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담당하고 동네 의원들은 위험도가 낮은 일반 관리군 확진자를 주로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야간에 전화 대기 형태나 동네 의원들 간의 연합 모형, 다른 병원과 연계 모형 등 다양한 형태의 재택치료 모형이 적용됩니다. 정부는 의료계와 협력하여 앞으로도 계속 코로나19에 대한 동네 병의원의 역할을 확대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별도의 특화된 의료체계가 아니라 일상적인 우리 의료체계 내에서 코로나19를 대응하도록 의료체계를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 의료체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의료인들과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참여와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사와 진료체계 전환으로 국민들의 불편이 증가하고 초기에는 현장에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한정된 자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고위험군을 신속하게 진단하고 치료하여 중증과 사망 피해를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전환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가진단 키트의 수급과 유통에 대해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였고 철저히 관리할 예정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생산 가능한 자가키트는 하루 750만 개, 전문가용은 850만 개로 하루 PCR 검사 최대치 80만 건의 20배 수준입니다. 이 정도 규모라면 선별진료소와 병의원 등의 검사 수요에 충분한 물량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전환기는 분명히 위기의 순간이기도 하지만 모두가 합심하여 차분하고 슬기롭게 대처한다면 최소한의 피해로 극복할 수 있는 위기입니다. 정부는 모든 총력을 다해 방역과 의료체계 전환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국민들의 일상 회복이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예방접종에 참여, 마스크 착용 등 국민 행동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고향 방문과 여행 등 이동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방역당국의 코로나19 관련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주요 내용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를 대체해서 지배종이 됐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증 환자와 사망 피해를 낮추고 사회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의료체계 전환을 차근히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일반 국민의 3차 접종을 진행하고 먹는 치료제의 투약 대상과 공급 기관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진단검사 역시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에는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를 먼저 실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지는 브리핑은 YTN2 채널을 통해서 계속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코로나19 관련 소식 좀 더 알아볼까요? 네, 설 연휴를 앞두고 벌써 제주에는 귀성객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네, 제주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를 비롯해서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는 상황이어서 방역당국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고재형 기자. 네, 제주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설 연휴는 내일부터 시작인데 제주공항은 벌써 북적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곳 제주공항은 제주를 찾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는 상황인데요. 짐을 찾고 나오는 사람들로 긴 줄이 이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명절을 맞아서 오랜만에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또 연휴를 제주에서 보내려는 관광객들도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내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설 연휴가 이어지는데요. 이 기간 제주에는 20만 7천여 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루 평균 4만 명이 넘는 인원인데요. 지난해 설에는 15만 3천여 명이 제주를 찾았습니다. 이번 연휴 동안 대형 호텔과 렌터카, 골프장 등은 예약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될 수 있는 대로 여행이나 고향 방문 등 이동을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백신을 접종한 뒤 소규모로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네, 제주도 갈수록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방역당국도 긴장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 제주도는 갈수록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제는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하루 최다인 7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또 오미크론 감염자도 100명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주의 전지훈련으로 온 선수단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요. 일부 확진자가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다른 지역에서 제주를 방문한 사람들의 감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만 명이 이번 설 연휴 동안 제주를 찾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방역당국의 우려가 큽니다. 제주도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본격화할 조짐이 보이자 병상 확보 등 방역과 의료 체계를 오미크론 대응 단계로 전환했습니다. 또 환자 발생 추이에 따라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나눠서 병상 배정과 재택 치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 방역당국은 이번 주부터 오미크론 변이가 지역사회로 확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했었는데요. 많은 사람이 오가는 이번 설 연휴가 제주도에는 큰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공항에서 YTN 고재영입니다. 북한이 어제 발사한 미사일은 지대지 전술 유도탄이었고 지난 25일엔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군수공장을 현지 지도했는데 국방력 강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기자. 네, 국방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북한이 어제 발사한 미사일과 함께 지난 25일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서도 함께 소개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25일 북한이 쏜 순항미사일 2발이 참지됐지만 이튿날 북한 매체에서 언급이 없어서 여러 가지 추측이 나왔습니다. 북측은 오늘 어제 쏜 미사일에 대한 보도와 함께 지난 25일 발사한 순항미사일도 언급됐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는 어제 지대지 전술 유도탄의 상용 전투 능력을 확증하기 위해 시험 발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발사된 미사일이 목표된 섬을 정밀 타격했고 계획한 만큼의 폭발 위력을 보였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25일엔 장거리 순항미사일의 체계 갱신을 위해 시험 발사를 진행했는데 동해상으로 설정된 비행 궤도를 따라
2시간 35분 17초를 비행해 1800km 너머에 있는 목표 섬을 명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방과학원이 앞으로도 계속 각기 다른 전투적 기능과 사명을 수행하는 장비들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며 미사일 개발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또 이 무기 체계들의 시험 발사 결과가 노동당 중앙위원회에 보고돼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발사 현장을 참관하지 않고 결과만 보고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이승윤 기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대신 군수공장을 시찰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사일 시험 발사에 참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대신 중요 무기 체계를 생산하는 군수공장을 시찰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군수공장을 찾은 건 지난 2019년 6월 이후 2년 8개월 만입니다. 지난해에는 시험 발사인 일절 참관하지 않고 미사일을 발사한 날에도 주택 건설 현장 등을 찾았는데 올해 한 달 사이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참관과 군수공장 시찰 등 군 관련 공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김 위원장은 군수공장을 찾아 당의 혁명 위협을 강력한 첨단 무장으로 웅위해 나갈 일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계속 강조해 오고 있는 대로 자신들의 시간표에 따라 꾸준하게 국방력 강화 활동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면서 미국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이 국방과학원 소속 인물들을 다수 포함했던 미국의 신규 대북 제재를 의식한 듯 군수공장 핵심 관계자들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한 것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이 시찰한 공장 위치나 날짜도 밝히지 않았고 이 조용원 당 조직비서와 김정식 부부장, 김여정 부부장 등이 김 위원장을 수행했다고만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안보부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유엔과 EU가 북한의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발사가 국제사회에 큰 우려가 됐다면서 외교적인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미국도 같은 취지의 기존 입장을 다시 내놨는데 뉴욕타임스는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별다른 해법 없이 뒷전으로 밀어버렸다고 꼬집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입니다. 유엔은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가 국제사회에 큰 우려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목표로 한 외교적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도 북한의 반복된 미사일 시험 발사가 국제평화와 안보의 위협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불안정을 일으키는 행동을 중단하고 미국과 한국과의 대화에 건설적으로 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도 규탄과 함께 외교적 해결 노력을 촉구하는 기존 입장을 그대로 내놨습니다. We harbor no hostile intent towards the DPRK. We continue to seek dialogue with the DPRK. We remain prepared to meet with the DPRK without preconditions.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는 바이든 정부가 별다른 해법이 없어 북한 문제를 뒷전으로 밀어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제재와 함께 추진해야 할 핵심 요소인 외교가 사실은 빠져 있다는 겁니다. 유엔 안보리 추가 제재를 요구하는 교과서적 접근을 시도했지만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을 거론했습니다.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국가안보에서 최우선 순위가 돼야 한다고 조언했는데도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을 뒤로 제쳐놓은 것에 만족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꼬집었습니다. 여기에 취임 1년이 지났는데도 주한 미국 대사는 공석이고 대북 특별대표는 성김 주 인도네시아 대사에 파트타임으로 맡겨놨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북한이 지난해 무기 시험을 진행한 전체 건수인 6건을 새해 들어 첫 달 동안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3월 우리 대선과 4월 15일 김일성 생일이 다가올수록 도발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설 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연휴 기간 열기로 했던 대선 후보 토론회 일정은 각 후보 측의 신경전으로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휴는 대선 판세를 좌우할 중대 분수령으로 꼽히는 만큼 여야 후보들 저마다 민심 잡기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토론회 관련된 이야기부터 해보죠. 다자 토론회, 양자 토론회 모두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방송사 주간 양자 토론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온 뒤 정의당과 국민의당 후보까지 참여하는 사자 토론 전환 가능성이 제기됐죠. 하지만 방송사 주간이 아닌 방식의 양자 토론을 그대로 진행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힘과 사자 토론을 하라는 게 법원의 뜻이라는 민주당과 정의당, 국민의당이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에도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31일 방송사 주간 다자 토론이 아닌 양자 토론을 하자며 민주당의 즉각 협상을 촉구했습니다. 필요하다면 같은 날 두 토론 모두 소화하자는 민주당의 입장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거부하면서 민주당 측 TV토론 단장인 박주민 의원실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민주당은 양자 토론 재협상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민주당과 정의당, 국민의당은 오늘 오후 다자 토론 진행을 위한 주간 방송사와의 실무 협의에 참석할 예정인데요. 국민의당 이태규 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오늘 협의에서 민주당 측에 양자 토론 병행 가능 입장 철회를 촉구하면서 국민의힘의 다자 토론을 촉구하는 내용의 3당 공동 입장을 내자고 제안할 예정이라 말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자 토론 협상 여부와 방송사 주간 다자 토론 일정 등이 복잡하게 얽힌 만큼 쉽사리 일정을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는 만큼 여야 대선 후보들 민심 잡기 총력전에 나섰죠. 네, 오늘로 꼭 40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판세를 좌우할 주요 변곡점으로 꼽히는 게 바로 이번 설 연휴입니다. 그런 만큼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모두 설민심 공략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재명 후보는 오늘 오전 김포 해병대 이사단을 찾아 연휴에도 해안을 경계하는 해병 장병들을 만나 격려했습니다. 오후엔 대한의사협회와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두고 토론하면서 집권여당 대선 후보로서 적극적인 위기 대응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어제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를 띄우며 경제 이슈 선점에 나선 데 이어 오늘도 디지털 경제 발전을 위한 비전을 발표하며 경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후에도 벤처, ICT 혁신 전략 토론회에 참석해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송재인 기자, 다른 후보들 일정도 전해주시죠. 네, 먼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오늘 경남과 부산을 찾아 노동행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새벽 시간 창원공단 노동자들에게 설 인사를 전한 데 이어 오후에는 부산에서 30년 넘게 복직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한진중공업 해고자 김진숙 씨를 만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서울 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연이틀 정책 비전을 밝히고 있고 배우자 김미경 교수 역시 권은희 원내대표와 함께 전남 여수를 찾아 지원 사격에 나섭니다.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는 선대위 회의를 열고 40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전략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주식 중독이었던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담을 토대로 지금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 건강 회복을 돕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밖에도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곳곳에 스트레스 요인들이 많죠. 마음을 챙기기 위한 방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신과 전문의 박종석 씨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식 중독이었던 정신과 의사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요즘 코스피 그리고 다른 코스닥이든 주식 시장 보면 그 답답하다 이런 답답함 토로하시는 그 투자자분들 많거든요. 실제로 그 관련된 그래픽이 있는데 코스피 지수 움직임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보시는 것처럼 3,000선을 넘었던 코스피 지수 지금 계속 떨어지면서 2,600대로 지금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오늘은 지금 장중이긴 한데 어제보다는 조금 오르고 있긴 하지만 고점 대비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시쳇말로 지하실이 도대체 어디냐 이런 말까지 좀 나오고 있던데 이럴 때일수록 마음 건강을 챙기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특별히 선생님을 오늘 모셨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본격적으로 대담을 좀 이어가 볼게요. 주식 때문에 망해본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셨는데 실제로 그 투자로 손실을 많이 보신 겁니까? 제가 2011년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을 했는데요. 2016년 즈음에 제가 20살 때부터 과외부터 해서 모은 돈 전 재산을 거의 다 날린 어떤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였나요? 그때 제가 36살에 갖고 있던 전 재산 한 4억 정도를 거의 다 주식으로 손실을 봤었습니다. 네.
손실 외에 그래도 또 이익을 보신 경우도 있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뭐 처음에 주식을 할 때는 예. 사실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해서 수익을 조금 재미를 봤던 적도 있었는데요. 사실 초심자들이 착각을 하는 게 처음에 잘 되면 그걸 자기 실력이라고 자만하고 오만하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따르지 않고 뭐 올인 투자를 한다든가 네. 이런 식으로 분산 투자 위험에 대한 어떤 두려움에 대해서 전혀 주의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그런 아픈 쓰라림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네, 주식 중독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느 정도로 주식에 소위 빠져 계셨던 건가요? 뭐 부끄러운 얘기지만 뭐 일상생활에 몰두하지 못할 정도로 뭐 아침에 출근하면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보고 있다거나 예. 퇴근할 때까지 9시부터 3시까지는 정말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밥 먹으면서도 스마트폰을 놓지 못하는 어떤 이런 뭐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예. 특히 요즘 같은 어떤 장애는. 그래서 그런 쪽에 뭐 친구도 잃고 대인관계, 어떤 인간관계에서 많이 좀 무너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주식 중독이라는 게 막연한 개념이다 보니까 국내에는 이거를 좀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 기준이라든지 통계 같은 건 아직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나름대로 자기 테스트 관련한 좀 정리를 좀 하신 것 같은데 그래픽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이게 아직 뭐 세계적으로도 주식 중독에 대한 진단 기준이 없어요. 네. 근데 행위 중독에 대한 어떤 진단 기준은 있기 때문에 그걸 레퍼런스로 제가 처음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뭐 주식 중독에 대한 어떤 14가지 기준을 만들었는데 네. 뭐 하루 종일 뭐 아무것도 못하고 스마트폰만 쳐다본다든지 가족에게 친구들에게 자꾸 거짓말을 한다. 아니면 무리하게 올인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레버리지나 어떤 꼭 필요한 돈을 이렇게 그 주식에 올인을 하고 있거나 계속 본전에 집착하는 사람들. 네. 그러니까 이 14가지 기준에 3개 이상만 해당돼도 고위험군에 해당된다고 봐야 될 겁니다. 네. 근데 본전 얘기를 하셔서 말씀이신데 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주가가 계속 떨어지다 보면 그 기존에 샀던 주식보다 주식이 더 떨어지면 평단화 시킨다고 하잖아요. 더 그쵸. 사서 일단 뭐 평단 맞춘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던데 이런 것에 계속 집착하다 보면 결국은 더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으니까 차분하게 그 투자하려고 하는 회사의 실적 등을 좀 면밀히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사람들이 이게 특히 저도 예전에 그랬지만 초보자들은 공부하지 않고 주식에 되게 달려들어요. 그게 굉장히 어떤 비이성적이고 감정적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인데 철저한 재무제표나 회계에 대한 공부 없이 주식 투자를 하는 거는 정말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앞서 저희가 그 선생님께서 마련한 자가 테스트 관련된 그 진단 항목을 쭉 보여드렸는데 그걸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일단 지금 1번부터 14번까지 항목이 있는데 이 중에서 몇 개 이렇게 좀 나누셨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좀 해주셨는데 지금 앞선 쭉 좀 돌려주시죠. 다음 그래픽도 좀 보여주시면 이 중에 14개 항목 중에서 11개 이상이 심각한 주식 중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더라고요. 그 근거가 있습니까, 나름의? 네, 행위 중독과 어떤 이게 뭐 알코올 중독이나 도박 중독과 어떤 비교해서 제가 나름의 어떤 진단 기준이거든요. 이 14가지 중에 그 11개 이상이면 아주 심각한 주식 중독이고 지금 당장 어떤 상담 치료나 전문가의 어떤 조언이 필요한 단계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8개 이상만 되더라도 중독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이렇게 중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사람들이 굉장히 어떤 욕망을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최근처럼 이렇게 계속 폭락하는 장에서는 우리 뇌가 이성적인 생각을 못하기 때문이죠. 네. 지금 정신과 전문의시니까 실제로 이런 주식 관련해서 고충을 호소하다가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나요?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에도 많았지만 최근 들어서 좀 달라진 점은 뭐 하루에 오시는 분들이 3배 이상 늘었고 예전에는 주식을 30대에서 50대의 남성분들이 많이 하셨다면 요새는 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저희 병원에도 찾아오시는 분들이 20대 여성분들부터 70대 노인분들까지 주식을 하는 인구가 굉장히 늘었고 이렇게 중독 수준도 높아졌습니다. 주로 어떤 말씀을 많이 하시던가요? 대부분 굉장히 큰 손실을 보고 많이 오시고요. 너무 우울하다, 주식을 이미 어떻게 보면 손쓸 도리가 없다, 뭐 죽고 싶다, 가족들과 불화가 심해졌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지금 또 주식 투자 유형도 구분을 좀 하신 것 같은데 준비된 그래픽이 있습니다. 그래픽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일단 지금 나누신 게 도파민형 투자자, 세로토닌형 투자자 이렇게 나누셨던데 좀 전문 용어다 보니까 쉽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이 도파민과 세로토닌이라는 것은 뇌의 신경전달 물질인데요. 우리 뇌에는 그 욕망의 어떤 시작점이라고 하는 보상회로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어떤 도파민은 우리를 굉장히 어떤 에너지 있게 좀 위험을 되게
리스크 테이킹을 하면서 되게 욕심을 내게 하는 거죠. 위험한 주식에 투자하고 뭐 비트코인, 도박 뭐 이런 것들을 좀 선호하는 사람들이 도파민형이고요. 네. 그 반대로 나는 적금형 투자자, 위험을 피하는 사람들은 어떤 세로토닌형 투자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알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도파민형 투자자인 경우에는 어떻게 좀 투자를 하는 게 좋습니까? 사실 도파민형 투자자들이 그 욕망의 어떤 뇌를 컨트롤하는 브레이크가 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올인 투자하고 분산 투자 안 하고 남의 말 안 듣거든요. 이런 분들일수록 자기의 어떤 브레이크, 편도체의 활성을 높이기 위해서 남의 말을 잘 듣고 공부하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따르고 평소에 어떤 뇌의 이완과 자기 습관, 루틴을 만들어 두는 게 좋습니다. 네. 일단 병원에 상담을 받으러 오시면 주로 어떻게 그 조언을 좀 해주시나요? 사실 굉장히 이미 심각한 상태에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직장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뭐 약간 하루 종일 주식 보느라 가정 불화도 생기고 뭐 근태도 엉망이고 뭐 직장 잘려서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우선 이런 분들은 이미 우울증의 그 초기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되게 우울증이라는 게 되게 불안 자극을 계속해서 주면은 더 악화되거든요. 네. 이럴 때는 주식으로부터 좀 멀리 떨어지고 뇌를 이완시킬 수 있는 실시간을 좀 주는 게 좋습니다. 네. 선생님,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또 쉽지 않은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 뭐 지난해부터 이 코로나 이 상황에서 그렇죠. 유동성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이른바 빚을 내서 투자하는 B2가 네. 많은 상황인데 내 돈으로 투자를 해서 주식이 떨어지면 뭐 장기간 버티면 되겠지만 일단 대출 받아서 빚을 내서 투자를 했는데 이렇게 떨어질 경우에는 당장 이자부터 내야 걱정을 되잖아요. 해야 그래서 되죠. 현실적으로 이게 말로는 좀 더 마음을 추스려야지 다스려야지 하지만 그게 쉽지 않은 측면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 이성적이 돼야 됩니다. 사람들은 네. 도망치고 싶어지고 손절하고 싶어지고 아예 눈을 감고 싶어져요. 그런 마음은 근데 굉장히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어떤 결론이거든요. 사실 초보자들이나 이미 어떤 많이 들어가서 물려있는 사람들이 억지로 손절을 한다는 건 이성적인 행동 같지만 사실은 회피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럼 나중에 더 큰 손실을 보게 되기 때문에 시장이 이걸 회복할 때까지 우리는 내가 대응하기에는 이미 타이밍이 늦었다는 걸 인정하고 기다리는 게 전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예 뭐 주식 앱을 지워버리거나 이런 것도 도움이 좀 될까요? 주식액을 삭제하고 비밀번호를 일부러 틀려서 한 달 동안은 아예 쳐다도 보지 않고 내 일상과 본업에 집중해서 내 멘탈과 뇌를 추스리는 것이 전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께서도 그런 방법을 쓰셨습니까?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조언을 해드리고 많은 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선생님도 똑같은 경험을 좀 했기 네.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사실 뭐 중독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위험 경계에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사실 이 투자라는 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나 돈을 벌고 싶어 하니까요. 매일 똑같은 월급, 매일 예측할 수 있는 상황에 우리 뇌는 되게 지루하거든요. 새로운 것을 탐구하고 추구하는 건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이성적으로 조금 더 준비된 상태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걸 생각을 하고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자책하기보다는 항상 오늘과 미래에 집중하시고 이미 갖고 있는 손실 때문에 나를 더 망치지 마시고 항상 지금 어떻게 이걸 회복할지 오늘 어떻게 좀 더 긍정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성숙한 투자자로 거듭날지 고민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최근 주식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또 고충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일단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선생님께 여쭤봤고 또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설 연휴가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설 연휴가 또 마냥 또 즐겁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관련된 네. 그래픽이 있는데 그래픽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한 결혼정보 회사에서 조사한 자료인데요. 이번 설이 마냥 즐겁지 않은 이유를 물어봤더니 이런 말들이 좀 거슬린다, 이런 말들이 좀 듣기 싫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네. 돈은 잘 버니, 결혼은 언제, 만나는 사람은 있냐, 용돈, 세뱃돈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이게 항상 우리가 큰 상처를 받는 이유가 네. 비교 때문이거든요. 뭐 열등감이나 포모 증후군도 있지만, 근데 우리가 가까운 가족이 하는 무심코 던진 말에 큰 상처를 받는 일이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명절에는 이런 걸 더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가까운 가족이라고 해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평가하려 들지 말고 어설픈 위로보다는 그냥 한번 안아주시는 게
더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가까울수록 또 더 상처를 잘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번에 물론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대가족이 다 모이는 게 조금은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부모님 댁에 방문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좀 어떤 얘기를 주로 나누는 게 더 좋을까요? 뭐 지금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뭐 돈, 경제, 어떤 뭐 민감한 정치 얘기 이런 것들은 최대한 피하시는 게 네. 좋고요. 사실 국민들 굉장히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주변에 제 친구들도 굉장히 힘들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럴 때는 그냥 힘내세요라고 너 힘내라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 마시고 그냥 많이 힘들었지. 이런 식으로 공감을 해주고 위로를 해주시는 게 어설픈 말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사람들 다 상처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라고 안아주는 게 저는 훨씬 더 이번 명절에 좋은 대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비교는 금물, 다른 사람이라든지 네. 뭐 일단 비교를 하지 말고 평가하거나, 따뜻하게 네, 그러지 공감하면서 한번 안아줘라. 이게 뭐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신과 전문의 박종석 씨와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설 연휴는 주말을 포함해 닷새입니다. 이 기간에 대출 만기가 돌아오거나 급하게 금융회사를 이용해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태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인 설 연휴. 이 기간에 빌린 돈의 대출 만기가 돌아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연체이자 부담 없이 만기가 2월 3일로 자동 연장됩니다. 카드 대금이나 공과금, 보험료, 통신료 등 자동 납부요금 역시 2월 3일로 늦춰집니다. 내야 할 돈뿐만 아니라 받을 돈의 기한도 일부는 늦어집니다. 주식 매도 대금은 연휴 다음 날인 3일과 4일로 지급이 차례로 밀립니다. 긴급한 금융거래를 위한 임시 점포도 만들어집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등의 이동 점포가 마련되고 공항이나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에선 탄력 점포가 운영됩니다. 이동 점포에선 현금 자동 인출기, ATM을 쓸 수 있고 신권 교환도 가능합니다. 탄력 점포에선 주로 환전과 송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설 연휴 기간 ATM 기기 해킹 등의 사고 발생에 대비해 금융보안원, 금융회사와 함께 신속 대응 체계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지난해 생산과 소비, 투자가 전년 대비 일제히 증가하면서 4년 만에 트리플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연간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 산업 생산은 4.8% 증가했습니다. 이는 2010년 이후 11년 만에 최대폭 증가입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액 지수도 전년보다 5.5% 늘어 2010년 이후 가장 많이 증가했고 설비 투자도 9.0% 늘었습니다. 애플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반도체 부족 사태 속에서도 역대 최대의 분기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간판 제품인 아이폰에 대한 탄탄한 수요가 뒷받침됐기 때문입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애플의 지난해 4분기 매출은 1,239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9조 1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1% 증가한 것으로 분기 매출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입니다. 기록적인 매출에 힘입어 순이익도 25%나 늘었습니다. 애플의 지난해 4분기 순이익은 346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1조 6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간판 제품인 아이폰의 지난해 4분기 매출은 716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6조 2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9% 늘어난 것입니다. 지난해 가을 출시된 아이폰 13은 기능 면에서 지난 제품과 두드러진 차별점이 없어 혁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중국 시장에서의 판매 호조 등으로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앱스토어와 애플 뮤직, 애플 TV 플러스, 애플 뉴스 등의 구독 서비스를 합친 서비스 부문 매출은 24%나 증가한 19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3조 5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PC, 노트북 등 맥 부문 매출도 25% 늘어난 109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조 1천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태블릿 PC인 아이패드 매출은
14% 감소했습니다. 팀 쿡 애플 최고 경영자는 공급망 이슈, 즉 반도체 부족 사태가 개선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쿡 최고 경영자는 공급망 문제 측면에서는 지난해 4분기가 지난해 3분기보다 더 상황이 나빴다면서도 올해 1분기에는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어 올해 1분기에도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매출 성장이 탄탄하리라고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서방과 러시아 간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는 자국의 안전보장 요구에 대한 미국 측의 서면 답변에 대해 긍정적 요소를 보지 못했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부차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할 만한 내용이라며 협상의 여지를 남겼고 유럽 4개국도 외교적 해결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진호 기자입니다. 미국 정부는 현지 시간 26일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의 안전보장 요구에 대한 서면 답변을 전달했습니다. I expect to speak to Foreign Minister Lavrov in the coming days after Moscow has had a chance to read the paper and is ready to discuss next steps. 나토도 벨기에 주재 러시아 대사를 통해 같은 문제에 관한 나토의 답변을 전달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미국과 나토의 서면 답변에 대해 중요 문제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내용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협상의 여지는 남겼습니다. Что касается содержания документа, там есть реакция, которая позволяет рассчитывать на начало серьезного разговора, но по второстепенным вопросам. 러시아는 지난달 15일 미국과 나토에 우크라이나 등 옛 소련 국가들의 추가 나토 가입을 배제하고 인근 국가에 공격 무기를 배치하지 않는다고 확약하는 안전보장 협정을 요구하는 문서를 전달했습니다. 지금까지 협상에서 나토 확대 문제에 대해 양측은 뚜렷한 견해차를 보였지만 군비 축소와 긴장 해소 방안에 대해서는 협상 의지를 보였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정부 부처 간 회의 뒤 푸틴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올릴 것이라며 그러면 대통령이 향후 행보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대화 움직임과 함께 러시아, 우크라이나, 프랑스, 독일 등 유럽 4개국도 위기 해소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분쟁 해결을 위한 유럽 4개국 회담을 일컫는 노르망디 형식 회담입니다. 지난 26일 4개국은 노르망디 형식 회담을 열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휴전을 존중하고 4개국이 2주 안에 독일 베를린에서 다시 만나 협의를 이어간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열릴 미국과 러시아 간 고위급 회담과 유럽 4개국의 노르망디 형식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위기 해결 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가 악화할 것을 대비해 비상대응팀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 제재가 강화되는 등 사태가 악화하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2억 원 기획재정부 1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범정부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분야별로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아침 8시 50분쯤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에 있는 전자제품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장비 27대와 인력 60여 명을 동원해 화재 진압에 나섰습니다. 아직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고 소방당국은 불이 날 당시 공장 내부에 사람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닷새간의 설 연휴를 앞두고 날이 다시 추워졌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맑은 날씨 속에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떨어져 춥겠습니다. 또 설 당일에는 중부와 호남 지방에 많은 눈이 내리겠고 귀경길에는 해상의 높은 파도로 인해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교통 불편이 우려됩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기상 정보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찬바람이 불면서 대기질도 양호해졌습니다. 다만 울릉도, 독도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후까지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영남 동해안과 전남 동부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부산과 울산은 특보가 건조경보로 강화됐습니다. 산불 등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3도, 청주 4도, 대전 5도, 광주 6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앤이슈 2부는 정치권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